우리 그 정응채 배우는 뭐 그 다른 그 드라마도 있지만은 아마 제일 강한 게 이제 인상에 남는 게 우리 임꺽정 드라마 SBS에 했던 그걸로 제일 유명한 것 같고 우리 그 연극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죠? 네, 대학로에서 연극을 10년 하고 하다가 그 임꺽정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30살 정도? 31살. 30대 초반에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야망의 시대 야망의 전설. 전설 하고 시청률의 전설이라고 그랬죠, 그게. 거기가 87%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네. 연개 소문 대왕세종 대왕세종, 무인시대. 그리고 드라마 배역으로 했던 게 차지철도 나온 게 맞나요? 영웅시대, 영웅시대. 차지철이라고 그래요. 거기 뭐 이제 이미지 보면은 이제 권총 가고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하여튼 배우 정영채님의 그 우리 연기 인생에 대해 가지고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채 배우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강연이라는 게 제 직업은 아닌데,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스크린에 얼굴이 허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프로젝터에 얼굴이 있어요. 저기 앞으로 나오시거나. 어디 동선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동선을 잘 예, 차라리 여기 이게 눈이 부시시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나 오케이. 아니면 여기나 어느 게 편해? 여기가 편하시죠? 네. 이 눈이 부시시니까. 그럼 편한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네. 이 마이크를 잡고 꼭 얘기를 하면 무슨 행사 같은 느낌이 나서 우리 직업은 마이크를 잡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낯설음이 좀 있기도 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기자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소박한 때로는 뭐 화려한 삶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제 인생 얘기가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영광이기도 하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한테는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어제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배우 정흥채인데 제 인생이 30년째 임꺽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꺽정이 어떤 첫 작품인데 탈레 TV에서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제 인생이 되어버린 하나의 닉네임이 됐어요. 그래서 정흥채 하면 30년, 지금 30년 됐거든요. 임꺽정을 한 지가. 근데 지금도 정흥채라고 하는 것보다 임꺽정. 그래서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꺽정이라고 그러면 와 알아보는데 정흥채란 이름은 참 그게 어려운 이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가끔 외국 나갈 때 촬영 갈 때도 이미지그레이션 통과하면 본명이세요? 예, 본명입니다. 제가 가명을 쓸 틈도 없이 시키면 스타가 돼버려서 본의 아니게 본명으로 정흥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명도 한 6, 7개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가명을 쓸 시간조차. 그래서 임꺽정이 이제 제 인생에서 삶이 됐는데 그 임꺽정으로 살게 된 계기가 이게 임꺽정을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제 삶이 이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60년대부터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근데 남을 해하는 그런 말썽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다 불도질러 보고 네. 그 우리 거. 그래서
음, 한번 만져보실까요? 요거 왔다 갔다. 그냥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선데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의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에 캐스팅이 됐고요. 임꺽정이 그때는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고 그 뮤지컬 뭐 다윗왕,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까르멘 시타 이런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봉사하는 걸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양평에 가면 평화의 집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커졌는데 지금 그때는 화람한 그 하우스였어요. 하우스. 가가지고 그 힘든 연극 때 가서 김장도 하고 뭐 밥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저는 안 먹고 왜냐하면 식구들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봉사자만 잡을 수 있게 해주니까 원장님이 제가 닭을 왕창 잡아요. 해놓고 드시라고 그러고 나는 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봉사의 시간이 참 40년 지금 50년째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또 제가 처음에 3, 40년 전에 했던 봉사했던 평화의 집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발견됐던 내가 지금은 커가지고 그 양평의 집에서 봉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와 시간이 많이 갔구나 삶의 흔적이 또 많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놀라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 피덩이 같은 애를 기비했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저도 30대 때는 하루아침에 어떤 스타가 돼서 못 모르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 너 임꺽정으로 영원히 인기 사라진다.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뭐 인기 사라지면 내 나름대로 노동하고 뭐 연기자로서 언제 내가 뭐 갑부로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그때 그래도 떴을 때가 나이트클럽 수많은 밤무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연기자의 자존심으로 뭐 연기자가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근데 뭐 밤무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많아요. 왜? 그렇지만 저는 연기자로서의 그냥 안 간 거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연기자로서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연기에만 충실해 왔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30대 말쯤 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임꺽정이라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고깃집 소백정이었거든요. 막 소도 때려잡고 이런 거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그 사업에 손을 대기를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많은 돈도 벌어 보면서 예, 많은 배신도 당해 보면서 예,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는 어떤 상황까지 오기도 하고 뭐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과정이 이제 제가 연기자로 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머님이 참 많이 제 인생을 좀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집에 불을 질렀을 때 이제 일부러 지른 건 아니에요. 그 대보름 날 이게 깡통 돌리는 거 있잖아요. 깡통을 돌리다 보니까 예, 지불놀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똥이 떨어져서 그걸 놓은 게
이 시골의 70년대는 뭘까요? 초가지 붕이잖아요. 아니 그게 한가운데 그냥 지붕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야, 근데 어린 마음에 불을 꺼보려고 뭐 했는데 안 되니까 도망을 갔죠 제가. 근데 집이 홀라당 다 타고 하나도 안 남은 상황. 그래서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처마 밑에 이렇게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숨어 있는데 지나가던 옆집 형이 야,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 얼른 집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밤늦게 이제 천천히 가가지고 자는데 아니 엄마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아무 얘기를 않고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냥 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나는 내일은 죽었다, 모레는 죽었다 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고 90이 다 된 시기에 제가 그때 물었어요. 엄마, 내가 그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집을 부리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왜 그때 한마디를 안 했느냐. 근데 그때는 이미 네 스스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 것이다. 괜히 야단치고 혼내면 엇나갈까 봐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90대 된 어머님한테 엄마 고마워.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 어머님이 좀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할 때도 뭐 정치 가문에 무슨 딴따라냐 뭐 이래가지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했었어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그 정도로 근데 80년대만 해도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또 우리 직업이라는 게 이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고 남 쉴 때 우리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연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애경사나 경조사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뭐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배울 때 부모님 돌아가셔도 공연은 해라. 제가 이렇게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자기 연기를 다 해라. 그럴 때도 어머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한번 내가 하도 명절 때도 못 가고 하니까 칠남매인데도 제 어머님이 내가 하도 미안하니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로에서 엄마 나 그냥 없는 자식 취급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전화해서 이게 흐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어머님은 이게 나는 내 딴으로 그냥 너무 죄송해서 그냥 자식도 많은데 없는 자식 취급해주면 안 될까란 말을 무심히 던졌는데 소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낌으로 이제 다가오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첫 임꺽정을 했을 때 죽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막 화살에 처참하게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임꺽정 할 때. 근데 그 장면 할 때 어머님은 참 많이 우셨대요. 우리 아들 죽는구나. 이게 시골 사람이라 우리 아들 죽네 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한테는 항상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거, 그런 아픔, 눈물, 연기자로서 갖춰야 될 그 감성 이런 것들을 제가 어머님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참 어릴 때 봤던 게 어머님이 우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이게 싸우다가 이렇게 울잖아요. 둘이 싸우면 동생하고 누나하고 싸우다가 울면 얼른 도망가요. 못 보겠어요, 그 눈물을. 그래서 저는 막 도망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고 이제
35대 제가 결혼을 했어요. 35에 좀 늦게 제 집사람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집사람이. 그래서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가정을 좀 꾸려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좋은 일이 이게 40대에서 50대가 좋은 일이 반, 나쁜 일이 반이 꼭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업으로서도 힘들어지고 그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근데 저는 이제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가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4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제 쾌락까지 다 차압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그게 이제 제 빚이 아닌데도 그 모든 책임이 회사다 보니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줬어요. 정말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내가 방송 출연하면 그걸 알고 차압을 탁 걸어요. 고생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두 말 없이 주고 두 말 없이 뺏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사업하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연세대 프랜차이즈 과정을 지으면서 이제 제 동기가 근데 조끼 막 그 제 선배는 뭐 그 부대 놀부 부대찌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많이 망가지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좀 망가졌어요. 그 이유는 사업은 자기가 해야지. 그거를 좀 어리석게도 모든 걸 맡겼어요, 저는.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근데 대표님은 뭐 광고하고 이렇게 잘 얼굴만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해서 돈까지 다 맡겨 버린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북경에 가서 촬영하고 들어오고 그때가 2002년도가 이때가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두 번인가 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이게 월드컵 이제 뭐 16강 기원하면서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근데 저도 이제 내 나름대로 그 16강 기원도 하고 내 사업도 기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제 바람이었지. 이제 월드컵은 근데 4강까지 올라갔네. 4강까지 올라갔는데 제 사업은 주르륵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세상이라는 게 가끔 어리석게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해서 그리고 남한테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힘들다는 얘기 않고 뭐 어떡할 건데요. 뭐 돈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업 잘 되느냐? 예, 뭐 잘 굴러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제 어떤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그 힘든데 제 집사람이 잘 견뎌줬죠. 그리고 참 남자로서 제일 미안한 게 어떻게 보면 제 부인을 좀 많이 울렸죠. 왜냐하면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집사람한테까지 가서 협박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가장 저를 알고 일을 같이 하고 뭐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집사람이 좀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던 거죠. 근데도 이때가 마지막까지 그게 지금도 미안하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집이 저쪽에 있었을 때인데 집사람은 저를 믿었던 거예요. 아빠로서 믿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자 얼만큼 내놓으면 되겠니? 근데 야 이게 지금 내 집이다.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니 회사에서? 그냥 안 줘도 돼요. 근데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그걸 내줬어요. 내줬는데 집사람도 두말 없이 내줬어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뭐 새도 살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있다가 제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가족이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나는 당신을 믿고 있는데 집을 내줬어? 딱 이렇게만 물어. 지금까지 대답 못했어요. 어떠한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또 힘들 때 들어온 게 아까 나왔던 그 이제 그 영웅 시대에 차지철 배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MBC인데 이게 연기자다 보니까 연기에 몰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지철 배역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배역을 하려고 하니? 근데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MBC 이제 감독님한테 갔어요. 거절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거절하려고 왔는데 왜 저한테 차지철 배역을 주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차지철 같이 보이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연기자다 저도 모르게 그럼 할게요가 돼. 그 대신 조건이 제가 이제 오바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감독님이 저도 그럼 조건 하나 걸게요. 그러면서 하는 게 박정희가 안 보이게 연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차지철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연기자다 보니까 모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그 안으로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한 씬 한 씬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좀 정열을 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꺽정 다음으로 그때 참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짤도 많이 나오고 처음에 딱 등장할 때 한강을 넘어서 들어가서 이게 치고 들어가는데 연기자 선생님들이 놀란 거. 그러니까 저 배우 누구야? 저 배우 누구야? 전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그냥 카리스마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원 많이 했어요. 최불암 선생님, 유동 선생님, 야 흥치야 거기로 계속 가, 계속 가. 그래서 저는 연기자가 참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씬 만들려고 우통 벗고 원래 그 차지철 씨도 쇼맨십이 참 강했던 분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배역하면서 좋았던 이유는 실제 그 살아계셨던 최불암 선생님이랑 같은 연배들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캐릭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연기하니까 저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꺽정 다음으로 이 차지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꺽정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했듯이 첫 씬은 임꺽정 망했다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첫 배역에다가 방송에 대한 그 개념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서 열심히 해서 정말로 그 배역을 소화시키려고 저는 막 혈서도 써보고 이게 쉽게 보고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임꺽정 신이라도 들어와라 해서 한 캐스팅되고 8개월 정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무서웠어요. 왜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해내지 못하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믿음과 신뢰인데 그래서 임꺽정을 하면서도 제가 참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타이틀롤이기도 하지만 항상 조선의 남자는 견뎌라. 아까 사업하면서도 그래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역을 맡았지만 임꺽정 같은 어떤 삶도 많이 이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어떤 펀치들이 삶의 펀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견디게 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힘들 때도 1시간, 2시간을 홍성으로 달려갔을 때 그 가족에 대한 행복이 얼마나 컸냐면 정말 그때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의 냄새, 자고 있는 애들 그만 보면 그 모든 게 다 그냥 잊혀질 정도로 근데 그런 맛에 이게 40대 이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게 되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대로 넘어갔는데 50대로 넘어왔을 때는 제가 물론 뭐 술한테도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건강의 어떤 상징이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무리한 운동을 좀 조심하게 되고 저도 운동을 하면 극한까지 끌어올렸거든요. 항상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하나씩 둘씩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몸을 좀 달랬죠. 그러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때가 50대 때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술인 마을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충남도하고 개발공사 저 셋이서 예술인 마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연기자가 무슨 건설 쪽. 근데 실상은 제가 한 30년 정도를 시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걸 임꺽정 마을을 해서 양주에서 그거를 준비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충남에다가 이제 정리해서 도하고 해서 예술인 마을은 내포 아트빌이라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도 처음에는 허허벌판일 때는 정말로 사기꾼 취급하고 그러니까 예술인 단체나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근데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비웃고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이 유명한 탤런트 분들이 예, 형님 이 좀 들어오시죠 하면 야 뭉치야 그거 잘못하면 감옥 간다 감옥 가. 예 됐고요. 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분양까지 다 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단체 문자를 못 뿌려요. 무조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분양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5년 걸려서 이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저도 거기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어머님을 제가 만들었던 결과물에 모시고 이렇게 뵙고 근데 항상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고 저도 제 일에 빠졌다가 한참 전화하면 아따 오래간만이다. 잘 사냐? 딱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그 뭐랄까 무서움이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라남도 영암 시골에서 계속 사셨는데 모시려고 몇 번 했는데도 어머님을 제가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몇 번을 거의 뭐 납치 아닌 납치하다가 어머님이 너무 또 강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면 못 견디세요. 그래서 이제 누나들 이렇게 하다가 전화해서 안 되면 아야 나 간다. 그러면 엄마 잠깐 기다려 그래도 내가 항상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바로 따라가실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금실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굳건하게 10몇 년을 잘 이렇게 사셨어요. 사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런 게 가끔 보지만 그러니까 제 동생들은 스스로 내려가서 보고 막 근데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삶들이 많아서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되고 전화로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가끔 이렇게 까칠한 손 잡으면서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처음에 이제 제가 무릎 수술하셨는데 무릎 못 쓰게 안 놓으세요. 일을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런 걸 아니까 어머님은 좀 일 좀 하지 마시라 했는데
그 일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시니까 손으로 기어서도 그 밭 있잖아요. 이런 밭을 일구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논이나 밭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를 주고 나면 요즘 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거. 그거를 자식들한테 돌아 91세까지 그거를 자식들한테 계속 쌀 한 마리라도 주시고 고추 주시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진짜 평생 나는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어머님한테. 어떡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3년 전이구나. 이제 어머님이 이제 광명으로 모셨다가 이게 정신이 말짱하시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도 글쎄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도 모셔봤고 요양병원도 모셔봤는데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바르시니까. 팔다리를 못 써도 모실 수가 없는, 이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모시니까 거의 80~90%가 다 치매 환자. 다 치매 환자예요. 근데 없는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호텔 같이 하는 건데 한 달에 600인가 700만 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족회의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알아낸 게 마을, 이게 시골에 어디 가는 마을 해관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듯이. 그게 가장 건강하고 어머님이 견딜 수 있는 휠체어를 타더라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는 동네에서 평생을 같이 지내시는 분, 이렇게 지내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양원 못 모시다가 또 투석을 하셨거든요. 투석을 한 10년 정도 하셨나요? 투석도 잘 견디셨어요. 근데 왜 가끔 어머니 그러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아픔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까지 저한테 할 정도로 강인하셨죠. 예, 그런 분인데 91세가 딱 되시면서 코로나도 이겨내셨거든요. 코로나 걸렸는데 거뜬히 이겨내셨는데 뭐 어느 순간 시골에 있으면 동생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입원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 난 여기 있고 시골 집에 있겠다. 근데 이제 꼭 제 말은 들으세요. 제가 내려가서 어머님 지금은 이제는 입원하셔야죠 해서 지금 목동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여기 목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그래서 몇 번을 임종하려다 말고 그리고 어버이날인가? 3년 전 어버이날 그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요양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 가족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깨시더라고, 주무시다가. 이게 식당 잡아서 한 가운데 이제 계셨는데, 그래서 식사 좀 하게 하시고, 얘기 좀 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휠체어를 타시니까 밀고 마지막 그 요양병원이 엘리베이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엄마, 또 올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닫히잖아요. 닫히는데, 저를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한참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 눈에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한테는 이제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로 말짱하셨거든요. 가족들 다 보고 나서는 그대로 의식불명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바로 의식불명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머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정리를 하셨구나. 근데 저는 어머님의 그 스스로 정리하신 게 굉장히 저는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갑자기 자기가 정리 못하는 사이에 인생이 끝나는 것과 어머님이 스스로 아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거를 근데 그런 정신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얼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발이 이게 차가워지는데 그 제 누나가 이렇게 얼굴을 엄마 다니니까 이게 뭔가 짱짱 이게 싫은 느낌으로 막 툭툭 치시더라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은 아직까지는 기가 살아 있대요. 기가 열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사랑해. 그리고 내 생에서 엄마를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었고 엄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삶이 진짜 행복했어. 엄마 내 엄마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근데 그 꼼짝 않던 양반이 하는데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를 모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았다. 그래서 정말 혹시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게 될 때 어머님한테 할 얘기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머님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이대 의료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뜨거운 이걸 주잖아요. 저는 이제 임실까지 1시간 넘게 이렇게 그 뜨거운 걸 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마지막 느낄 수 있는 체온이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막 온몸이 땀이 줄줄 날 정도로. 그 운전하는 아저씨가 아우 저 뜨거우신데 그냥 옆에 놓으시죠 해도 마지막 제가 지금 이승에서는 안을 수 있는 거라 끝까지 저는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렇게 9시에 밤 9시에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 잘 가셨구나라고 하는데 가끔 제가 요즘에 연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새록새록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플 때 자주 못 보고 그냥 전화로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다가도 자꾸 이제 엄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금방 잊혀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기억이 새록새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머니란 존재가 나한테는 정말로 이 연기와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철학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릴 때부터 남한테 패기치지 마라. 그리고 남을 해하지 마라. 항상 대받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머님 말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그 그리움이 좀 많이 사무쳐요. 많이 사무치게 되고, 아, 제가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와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았잖아요. 아, 계실 때 좀 한 번 더 가볼 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 선배들이나 동생들의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되고 한 번에 더 봐라. 그래야 그나마 덜 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그나마 제일 좋아했던 게 제가 임꺽정으로 연기자로 사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많이 반대도 하셨지만 많이 좋아했던 분이 이제 없고 저도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그게 이제 60대예요. 60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자로서도 연륜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림자 같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어떨 때는 공포스러울 때도 있고, 왜 이 판이 바뀌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미디어도 판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수시로 막 섭외 오던 것들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돈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60대로 들어서면서 제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시작한 게 이제 사업입니다. 내가 이제는 실수라는 걸 용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싶어서 나름대로 잠을 못 자고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부모도 안 계시고 내가 스스로 이 삶을, 사회적인 삶을 순순히 살아야 된다는 게 한 60이 돼서 다시 또 다른 스타트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해서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래도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서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스마트팜을 시작을 하면서 연기자와 스마트팜, 이제 그 연기자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많은 농사를 짓는 건데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사업이 제가 이제 버섯이거든요, 저는. 그 버섯인데 그 버섯을 가지고 짜서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거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두석이 친구한테도 상의도 좀 하고, 많이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60대에 돼서 뭐라 그럴까요? 한 남자로서의 혼자가 됐지만 가장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을 챙기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옛날같이 사람은 이제 쉽게는 안 만나죠. 그래서 많이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임꺽정으로서 살아갈 때 또 다른 게 뭘 버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너 네 평생 임꺽정으로 살 거냐. 근데 임동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벗어보려고 정말 단역부터 좀 독특한 배역부터 일부러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제가 벗는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벗으려고 했는데 20년, 이거 남들은 못 얻어서 난리인 이 캐릭터와 이미지를 난 왜 버리려고만 했는지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잘 활용을 좀 해보자. 또 늦었을 때가 빠를 때니까 그 상황을 활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스마트팜도 제 브랜드와 이거를 좀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금 움직여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하나하나 그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인생과 나름대로의 60대의 연륜이 분명히 나와서 내 삶의 철학이, 내 살아온 그동안의 과거가 60대에서는 녹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70대를 맞았을 때의 어떤 내 삶의 또 완성된 부분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제가 가고자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길이고, 주변에 보다 보니까 너무 꺾여 있는 사람도 많이 보이게 되고, 너무 쉽게 보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많이 있게 되고,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 직업대 가다 보면 그 썽썽하고 날고 기던 분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초라한 어르신이 돼 있더라고요. 그 왕성한 기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60이라는 게 그 완성시켜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 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건강하게 사업을 해야 될 저는 나이라고 봐요. 60대가. 그래서 그 70대를 내가 어떻게 맞을까는 내 나름대로는 이제 자신감도 있고 하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현실에 대한 50대 때 보는 느낌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되고, 예. 그래서 또 60을 먹어도 나름대로 내가 뭐 자신도 있고 많이 안다 싶은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많이 또 배우게 되고 사람 관계도 다시 또 정립하게 되고 많이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들꽃처럼 잡초처럼 많이 밟히기도 하고 많이 일어서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아까 그 한강변에서 찍은 노란 꽃잎같이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럴 친구가 이 꽃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갖춰야 될 6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하고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됐는데 제가 꼭 하다 보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삶의 그 뭐랄까 찌든 탁주집 알잖아요. 혹시 탁주집? 예, 그런 느낌인데 제가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그런 감성으로 해서 무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예, 그 부분을 살짝 노래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근데 같이 불러주셔도 좋은데. 시작할까요? 네. 아, 그리고 부르기 전에 또 이게 제가 21일부터 이제 영화 촬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걸리나라고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60대에 드라마 주인공은 내가 많이 했지만 영화 주인공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같은 느낌으로 아마 며칠 있다가 21일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해서 연기자로서 이제 어떻게 비춰줄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성숙한 이미지를 하나 잡아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묻어나오는 그런 연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연기자가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다. 허리가 굽어 그가 탁자를 치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마에는 땀방울 그 짙은 눈썹 밑으로 깊은 눈으로 세상을 휘돌아보는 나를 본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그렇다 전 노인은 가는 길을 안다.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 희망가를 부른다. 희망가를 부른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이 깊은 삶을 살아온 인생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자리할 때 술 한잔 먹고 1억짜리 노래입니다 하고 부르는 노래가 제가 이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1시간 동안 주절주절 제 얘기 들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좀 받으시죠. 아이고, 질문할 게 뭐가 있어. 몸이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신 거 같아요. 30대보다 그죠? 네. 건강이나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 했던 운동이, 이게 우리 어릴 때 태어날 때 잼잼잼 있잖아요. 이거 100개, 200개 화장실에 앉아서 하면 복근 근육부터 온몸이, 예, 보통 200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몸 자체가 탄탄하니 긴장이 되고요. 제 방에서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저는 문을 열고 푸시업을 또 최소 100개에서 200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쿼트 아시죠? 이거 100개 정도 하고. 왼손 운동이에요, 다? 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예. 그래서 제가 100개, 200개. 네. 아니 정말 이건 제가 들을 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운동이 이 잼잼이래요. 예. 네. 이거를 이렇게 이게 가능 펴서 하게 되면 이게 기본이 아마 제가 하게 되면 가슴이 전체가 몸이 좀 탱탱하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헬스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이제 뛰는 거, 제자리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제자리 뛰는 것 하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그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을 할 때는 좀 다르죠. 근데 심한 운동은 일부러 제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촬영할 때 제작자분이 좀 살을 좀 빼라. 그래서 여기 라인도 좀 살리고, 좀 몸매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먹는 걸 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연기자는 그러잖아요. 돈 들어오면 몸매 관리 들어간다. 네? 언제까지 몇 킬로 빼는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뭐 30kg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때는 몇 번 까맣게 넘어질 뻔한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 가능하면 그 느낌으로 제 몸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해 가면서 그 먹는 거를 그냥 일단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한 끼도 이제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 중이에요. 어지럽고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등치를 보시면 제가 보통 뭐 몇 끼 굶어갖고 제가 그 정도로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비축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몸매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또 더 부연 설명하자면 내년에 이제 콘서트 겸 이렇게 해서, 저도 마당극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예, 마당극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바로 관객들하고 호흡하고 어울려 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연극할 때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극장 안에서는 공연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밖으로 나와서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북도 좀 치고, 예, 그래서 장르는 뭐 다양하게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정은채 배우님은 왜 몸에 이제 풍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배역을 할 때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캐스팅의 한계가 많죠. 임꺽정 때문에 멜로도 아까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연극할 때는 멜로도 아니 그 멜로라는 개념이 저도 멜로 몇 번 했었어요. 뭐 삼각관계도 해보고 일일 드라마에서 예. 그 몇 번 멜로를 했는데 그 뭐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임꺽정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임꺽정 할 때가 이제 부인이 드라마에서 7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스태프들이 그때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룻밤에 6군데의 부인의 밤을 돌아다니는 안양에서. 근데 스태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와 체질이네 체질. 뭐 근데 드라마니까 예, 드라마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연기자로 이제 사랑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연기자로. 근데 뭐 연기자가 주어진 권력은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받고 많이 또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도 하나 연기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응채의 인간성 이렇게 그게 연기자는 최근에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뭔가 얘기할 때 요즘은 이제 선배가 아니잖아요. 다 핸드폰이 선배고 핸드폰 안에 모든 거 들어 있는데 현장에서 연기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낭패당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냥 선배든 후배든 옛날에는 난리가 났었죠. 막 그 군기도 엄청 났었고 근데 지금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왜냐면 그 다 기획사가 따로 있고 하나의 이제 연기자들도 제가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획사에서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항상 그러거든 인성을 갖추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연기, 문화, 예술인 또 다른 쪽은 뭐 다 필요하겠지만 먼저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지 안 그래도 사고 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성 문제에서 잘못돼 가지고 열심히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야 정웅채 네 올라서는 데는 30년인데 내려오는 거는 있잖아 30초면 끝나.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부터 주변에 이게 연기자는 뭐 혼자 독불장군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정은채 배우님 저 그중에 듣기로 발레도 하셨다고 맞나요? 네. 그렇게 사모님이 사부르는 그 사모님이 무용하시잖아요. 현대무용. 그러니까 현대무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대 무슨 남자가 무용이야 하고 낯간지러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연기자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뭐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걸 내려야 되는구나. 이게 편안하게 이걸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용을 시작하게 돼서 원래 이제 그 현대무용을 배우게 되면 발레 기본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레 기본에 이제 현대무용을 이렇게 연기자로서 조금 배웠죠.
그리고 한국 무용도 한참 배우다가 저는 제가 딴에 한국 무용을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자는 일단 놔두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낯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오디션을 가가지고 제가 한국 무용을 조금 배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정욱 씨 한번 해봐. 그래서 한국 무용 기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야 정욱채 네가 추는 게 지금 추는 게 탈춤이지?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내가 한국 무용은 안 했어요. 이등치에 한국 무용까지는. 그래서 현대 무용은 하다 보니까 연기자로서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무용을 배우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사람들한테 섰을 때 그 자신감. 보통 모델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인들을 보면 막 걷는 거 하나가 덜덜덜덜 떨려요. 그게 무용을 제대로 딱 잡아놓으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용을 꼭 배우라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처음에 현대무용을 잠깐 배우고 그때는 제가 80kg 있고 몸매도 좋았거든요. 지금 몇 킬로? 그래서 상상에 맡기고, 상상에 맡기고 그때는 제가 80, 70 이때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드림팀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기 좋을 때 드림팀에서 모양 망가지면서 그 사람 이상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뛰어서 발로 이렇게 차고. 근데 현대무용을 배워서 제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막춤도 추면서 많이 그 드림팀에서 유명해졌는데, 확실히 오락은 그 나가서 망가지니까 인기가 좋더라고요. 막 철저하게 망가지니까 그래도 좀 드림팀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때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계속 하지 그거 왜 안 했니? 근데 그때도 묘한 자존심. 연기자가 무슨 연기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연기만 이렇게 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닌데 요즘은 뭐 장르도 다 무너졌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꺽정으로 딱 굳어져 있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드림팀에서 그냥 맨날 춤 흉내 내고, 제가 뭐 이게 춤을 거기서 실력 있게 춰봐야 재밌게 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 궁뎅이가 무등산 수박으로도 소문도 나기도 하고. 지금도 뭐 스트레칭은 옛날 같이 되니까. 그래서 몸 유연한 거는 가능하면 안 잊어버리고 하려고 스트레칭 합니다. 그래서 뭐 상상을 하시면 안 되지만 찜질방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면 저는 운동을 거기서 진짜 많이 합니다.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찬물에 들어가고 그 스트레칭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찌고 한숨 잡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도 못 자요.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이제 평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찜질방을 가면 이제 뭘 하냐면 뜁니다. 푸시업하고 뛰고, 그리고 또 찜질방 가면 이따만한 통나무가 있어요. 그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찜질방에 내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내복이 뭔지 모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문신한 사람들 들어오면 가끔은 이제 아는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알잖아. 야, 내복 좀 벗고 들어와라. 이씨,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앉아 있다가 막 뛰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다가 이게 제가 뛰면 이게 찜질방이 엄청나게 훈기가 더 올라오거든요. 그럼 나가면서 아이고 왜 저리 뛴디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서 살을 많이 빼면 5kg까지도 빼요. 2시간. 2시간 동안 막 뜁니다. 근데 그게 숙달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래서 10kg까지 빼면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한 5kg까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빠져나가야 될 주변살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땀을 엄청나게 흘리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제가 편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찝찝해요. 땀을 덜 빼 느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참 좋은 몸매를 좀 어떻게 노출시켜야 되는데 예, 걱정이 됩니다. 단시간에 시간은 얼마 없고 배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막걸리 장인이고요. 막걸리 장인이고 그리고 좀 거친 모습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못 본 캐릭터. 그러니까 묵직하고 뭐 목소리 묵직해가지고 하던 그런 배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좀 변화를 60대부터 좀 줘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쪽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은근히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신인 감독님이신데 제일기획에 있다가 영상을 한 3, 40년 하신 분이에요. 완전 이렇게 엄청나신 분인데 제일교육은 광고 하신 분이네. 예, 예. 광고도 하고 영상 쪽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는 예, 데뷔. 그러니까는 이제 욕심이 많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느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예, 그래서 좀 뭐 까부는 것도 열심히 까불어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으면 그걸 업고 가는 게 아니고 지우고 또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하게 되면 100몇 회씩 하잖아요. 책이 막 이래요. 그걸 어떻게 다. 그러니까 끝나면 얼른 잊어버리는 게 습관이에요. 왜 지난 것을 이렇게 만족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걸 외워야 되고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걸 외워야 되고 하는 게 또 직업이라서 이제 앞으로 할 작품도 새로 그 작품에 맞게끔 빨리 채색을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인생은 연극이라는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끼는 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회생활에 연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실은 뭐 이제 연기 자체가 이제 직업이시고 연기를 위해 가지고 아까 뮤지컬도 하시고 발레도 하고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연기라는 직업 말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뭐 연기의 어떤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어렵네요. 그런 게 없을까요? 글쎄요.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면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쵸. 연기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금 연기하고 있네. 어설프게 하고 있네. 우리한테는 그 치명적입니다. 연기하고 있네를 들키면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연기하는 거. 그걸 못 봐서 저도 맨날 일반인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니 저도 연기를 몇십 년 해왔지만 요즘 애들 연기하는 거 보면 제가 놀래요. 와, 얘네들은 뭐 엄청나요.
그래서 전 요즘 시인들 보고 열심히 하는 애들 보고 제가 배워요. 진짜로 배워요. 그래서 저야 뭐 제 거는 열심히 하겠지만 뭐 다른 친구들 연기하는 거 보면 접근하는 것부터 마음 자세가 제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항상 그래 왔어요. 뭐 선배보다는 같은 친구 같은 선후배도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같은 직업이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 직업은 또 그때 아니면 따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작품하고 나면 딱 각자가 또 다른 작품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5년,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친했는데 따로 연락해서 보지 않는 한에는 근데 따로 연락해서 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각자 다 다른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봐도 10년 전에 본 느낌으로 보긴 보죠. 근데 우리 직업인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행복하고 뭐 일반인도 다 그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뭐 풀고 나면 가끔 우리 직업들이 풀고 나면 뭐 뭔가 옛날에는 이제 마약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확 풀고 나면 가수들도 많이 근데 풀고 나면 되게 허한 거예요. 되게 허전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현실이었던 게 바로 그리움이 되고 뭐 사람 관계들은 다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뭐 이래나 저래나 뭐 하다가도 딱 끝나고 나면 되게 아쉽고 그리움으로 남고 때로는 미움도 남고 이러잖아요. 작품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 기회가 줄 때 최선을 다해서 풀지 못하면 그건 아쉬움으로 남을 거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 이제 추억과 그리움으로 남겠죠. 지나가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두석이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도 세월이 지금 슬슬 흩어 지나가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저는 사람의 정서가 지금도 좋아요. 저도 AI를 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데 AI가 아무리 흉내 낸다고 해도 사람의 정서만큼은 아직은 못 따라오잖아요. 감정. 근데 비슷하게 흉내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무서운 세상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게 이 감정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면서 글쎄 저는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뭔가요? 애들이 탤런트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거를 연기를 하는 것이 배울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애들이 경쟁이 심해져서 절박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애들이 놀랄 만큼 잘한다고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쟁이 우리 때 그때도 경쟁은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배우려면 그때는 코스를 많이 거쳐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문 석송들이 순간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10년을 공부했다면 얘네들은 뭐 한순간에 석성으로 배우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백지인 거예요. 백지니까 그 백지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 백지에는 그리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렸으니까. 잘해요, 젊은 애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즘은 일상생활
모든 게 옛날에는 연극적인 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모든 게 일상 톤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개인들이 하는 자체를 갖고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기 때문에 잘해요. 그냥 다. 네. 야, 드디어 물어볼 게 없어졌다. 임꺽정 노래가 그 주제가 있었는데. 에? 주제가 임꺽정. 그 노래가 북경에 있을 때 임꺽정 노래가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북한 드라마에 이제 임꺽정 주제가가 이제 상당히 그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장부가 장. 아니지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장부의 뭐 하여튼 그거는 시작하는 노래. 아 임꺽정 타이틀 노래. 타이틀 노래. 아. SBS. 그쵸 그쵸. 아니 저도 폼나게 부른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이건 안중근 노래입니다. 그 이 안중근의 장부가고요. 임꺽정의 장부가는 물 한 칸만 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 수 있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돈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부른다고. 왜냐하면 제 정서 자체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슬픔, 그러니까 아픔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제 위에 바로 형이 암으로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쌍둥이 둘 놔두고. 그때도 그놈의 술이 뭔지 수속에서 3년을 헤맸어요. 형님이 딱 하나 있었는데 58년 개띠.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때 부르게 되니까 너무 아프게 부르니까는 혼을 내더라고요. 너무 슬프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쪽으로 불러드릴까요? 그 타이틀 노래가 있고 백 타이틀 노래가 있는데 타이틀 노래가 아무래도 좋죠. 불러볼까요? 네. 하도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좀 그런데 이 나라 이 강산에 이 몸이 태어나 삼배옷 나물 죽으로 이어온 목숨 기구하여라 고단한 세월 타고난 굴레는 벗을 길이 없어라 달은 기울고 별빛조차 힘이 안 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세상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세상 슬퍼 말어라 이슬 같은 세상 슬퍼 말어라 티끌 같은 인생 대장부 가는 길에 무슨 한이 있으리요 허이여후
허이요 후 이게 타이틀 노래입니다. 아니 들을만 하세요? 이게 타이틀 노래인데요. 아 진짜 들을만해요? 슬픈 목적을 한 번만. 이것도 슬프고 근데 또 슬픈 목적. 그러다가 불효자는 우미더 불러요. 그거 말고 아까 백타이틀이라는 게 어떤 뭐 다른 노래인가요? 어떻게? 백타이틀은 오늘 나의 리사이틀인가? 백타이틀은 한 인생의 부분에서 좀 무난하게 세월 따라 흘러가서 잘 가란 얘기인데 이 타이틀 백타이틀이 감독님이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전원일기를 처음에 그 감독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의 정서를 잘 잡아냅니다. 그 호러머니 밑에 잡으셔서 6.25 때 나오셔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파헤치다 보니까 임꺽정 안에 그걸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노래도 작사, 백타이틀도 작사, 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슬프지는 않았죠. 네, 감독님한테 혼나진 않겠네요. 가능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긴 하는데요. 백타이틀 노래 불러볼까요? 자꾸 들으면 깊은 산 골짜기 이름 물을 산모퉁이 작은 물방울 하나 떨어져 내를 만들고 작은 매 모이고 모여 큰 강을 이루네. 보아라 저 강물이 어우러져 가는 곳을 보아라 저 강물이 흘러온 근원을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 우리의 인생도 흐르고 우리의 슬픔도 흐르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인지 몰라도 강물처럼 흘러서 가야 하리. 물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도 가야지. 강물처럼 흘러서 가야지. 호이요 후 호이요 후 이게 1절이. 예? 가사가 좋죠. 노래가 좋은 게 아니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노래 부르는 건 기본이고 너무너무 좋고요. 네. 가사가 좋구나. 가사가 그죠. 그래서 실상은 제가 이 노래를 힘들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인생이고 그래서 특히 차 안에서 많이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차 안이 이렇게 승용차보다는 큰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 눕고 옷도 갈아입고 연습도 하고 노래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장소가 거기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많이 노래를 하고 하죠. 근데 아마 진짜 못 불러봤, 그러니까
딱 한 번 임꺽정 전야제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딱 한 번 부르고 지금까지 불러진 적이 없던 노래. 아, 이게 터놓으니까 알아서 자꾸 부르려고 그러지. 이게 남자들이 7두령이 있는데 7두령의 삶이 다 각양각색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이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마다 사람들은 다 애환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보면 아픔, 슬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이제 한 사회에 울분을 가지고 모였던 게 이제 칠두령인데 임꺽정의 칠두령.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들도 그 캐릭터 하나에 애정을 갖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30년 동안 제가 CF를 했다는 거예요. 임꺽정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른 노래인데, 와, 그 되려나? 30년 전에 불러봤던 노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는 짠짜자잔 짠짜자잔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느낌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짠짜자잔 짠짜자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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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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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이 리듬이긴 하거든요. 이게 참 거친 바람 잔소리에 구비구비 서리는 한숨 장부에 가는 길이 몇 고개냐 이리로라 형제여 이리로라 형제여 이리로라 형제여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삶도 기쁨도 같이 가는 길 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는 형제 살아온 길은 달라도 우리는 형제 이 느낌이거든. 네? 제가 새록 사람이 양파 같은 그런 그래요? 생각이 쳤어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다중문화 예술의 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네. 분이시더라고요. 봉사만 열심히 했어요. 아,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예, 그걸로 지금 또 봉사를 하려고. 아, 네. 그럼 아까 전에 잠깐 나오신 그 스마트팝 버섯 재배 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아마 내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안산에다 뭘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도 많이 도와주고 일이 또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또 내가 한국을 한 10년 정도 떠난 세월이 있어서 잘 몰랐어요. 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애인 뭐 이렇게 마을 예술 마을 뭐 이런 활동 많이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뭐 남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많이 하셨다고. 그 이제 제가 하는 거 조그만 하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뭐 어떤 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이대 의료원이랑 해가지고 의료 재단 친선 대사로 있어서 정부 30% 나 3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뇌성마비 애들도 이게 수술비도 마련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래 뭐 환자들을 위한 하는 노래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예,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외국 친구들도 수술도 좀 시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알리고. 예, 근데 제가 한 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하는 스타일.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외국에? 아, 그래요?
제가 시간 나면 외국 어디까지 가든지 한번 목청껏 거기까지 들리게 나중에 노래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제 정서가 되게 엄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몇 번 돌아가시면서 살린 적도 있고, 그러면 왜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놨니? 엄마는 그래요. 그래서 아유 엄마 왜 그래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살고 싶으시다, 더 살고 싶으시다 하는데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시거든. 왜냐하면 둘째 장가 가는 거 보고 싶다, 손자 다 낳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상은 이렇게 있던 바람들은 다 봤어요. 91세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그리움이나 이런 거는 자식이 놓치기 싫은 거죠. 왜? 엄마하고의 그동안 지냈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제 정서는 그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이제는 그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게 제 이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면 아프셔도 계시는 게 더 알게 모르게 어머님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끈이 떨어져 버린 느낌의 그리움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도 아까도 형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갑자기 90세가 넘으셨는데 건강한데 갑자기 고관절은 되게 위험하대요. 고관절이 다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못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이 남지 않게 형님 계속 좀 많이 보시고 달래시라고. 근데 그래야 살아남은 사람이 덜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 때 아버지는 되게 엄했어요. 무뚝뚝하시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치르고 살기 바쁜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그 새록새록함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상태에서 그리워하고 하면서 제가 이번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실 때가 아무리 아파도 계실 때가 좋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전 내년에 꼭 부를 거거든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부르고 아버지 생각도 부른 노래가 그게 지금 한참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여기까지만 갈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정을, 저는 연기자니까 감정을 많이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것도 감정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가수들 노래하는 데는 저 노래 잘 안 해요. 왜? 저 연기자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들은 그게 또 삶이니까 날마다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제 감정으로 풀어내는, 한을 풀어내는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데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못하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상대의 감정을 보는 게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참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전 사람이 좋거든요.
친구가 좋거든요. 저 그 이상을 계산을 안 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막 저도 하려면 잘하죠. 왜? 이게 사람을 연구하는 제 직업인데 배역이. 근데 그걸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에서 캐릭터로 들어갈 때는 막 연구를 하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왔고 성격이 왜 이렇고 이런 느낌이고 이렇고 하는데 제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는 절대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나를 방어하기는 편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너무 상대를 잴까 봐.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하지 말고 살자 하는데 그거 작년인가? 두서가 저기 죄송합니다. 친구니까 자꾸 반말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가 그렇대요. 10명이 친한 사람이 10명을 아는데 이 상대를 믿느냐? 이제 70%가 상대를 믿지 않는데요. 나머지 3명은 상대를 믿고. 근데 저는 그거를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사회생활 자체가 그만큼 치열하고 왜냐하면 이 좁은 나라에서 5천만 명이 넘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참 남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보면 어떨 때 하고 있는 못난 내 모습을 많이 봐요. 남 욕하거나 남게 뭐 이렇게 흠잡을 만한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많이 보는데 또 어떻게 따로 바꾸면 본인 없는 데서 남 욕하는 것만큼 또 재밌는 일이 없어요 보면. 근데 참 희한하죠. 그래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과 좋은 연을 맺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못난 놈 얘기 들어. 예? 기사를 보니까 네. 또 고지혈, 뭐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게 있던데. 전폭 되시죠? 네. 어머님은 당뇨. 예, 어머님이 당뇨셨고요. 저는 다행히 아직 당뇨는 아니고 당뇨끼는 있는데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심하시는 얘기인데 근데 그쵸. 근데 요즘 뭐 보니까는 전혀 뭐 그런 유전하고 상관없이 당뇨 급성 당뇨 너무 많이 생기고 근데 그 먹거리나 뭐 어떤 운동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 저는 일상적으로 형 당뇨 때문에 제가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오길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가정도 꾸리고 어디 한참 저를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애기도 하고 팬이기도 했는데 한참 연락이 없다가 외국에서 그 친구도 살다 온 친구라 연락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당뇨 때문에 응급실 왔다고 그래서 저는 아유 자식 관리 좀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응급실 갔다 왔다는 거 야 당은 관리 잘하고 음식 조심하고 운동 좀 해 그래서 사진을 딱 보내온 거예요 사진을 근데 다리가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딱 마지막 기도할게. 어떤 말도 못 하게 젊은 친구가 다리가 그냥 처참할 정도로 썩어버린 거예요. 당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이 급성 당뇨 와가지고 인슐린 차게 되고, 예, 그래서 유난히 아픈 사람도 많고 사회가 이제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회가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먹거리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마트팜 하는 계기가 그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좀 프랜차이즈 옛날에 하면서도 좀 떳떳하게 장사를 그냥 뭐라 그럴까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예,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좋고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저는 항상 좋은 걸 먹고 아무리 화장만 잘한다고 건강은 아니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건 화장은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다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걱정이 돼서. 아 지금요? 네. 아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시기 좋으실지. 제가 처음에 통풍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술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필수로 옵니다. 통풍은 그러게 되면 이 통풍이 무서운 게 통풍을 우습게 보는데 통풍이 오면 신장 콩팥 다 망가져요. 바로 투석.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인데, 근데 요즘 통풍 환자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원래 보면 그 주범이 소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 지금 나았어요. 약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게 약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통풍은 제가 그 이일재 씨라고 탤런트 혹시 아나요? 네, 그 형하고도 참 친했는데 그 형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제가 마지막 그 가족들하고 식사 접대하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서울 올라오는데 방송으로 운명했다는 소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통풍기가 사더러 저는 통풍이 오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때려주기도 밖에를 못 나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살짝 오길래 잽싸게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그러고 가니까는 그때 이제 독고영재 형이 와서 제일 있고 이게 날 보자마자 형수님이 어린애같이 우시더라고요. 그 풀어놓고 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 둘 챙기고 살아내셔야 되니까 애 둘 놓고 이제 일제형 가셨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관이라도 내가 한번 들어줘야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했는데 못 들어줬어요. 누웠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 정도 했던 건데 생약을 어떤 분이 추천해줘서 그 생약을 먹고 통풍은 정말 나았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그때는 한참 술, 담배를 더 하게 되더라니까. 아니. 담배는 끊었으니까 술하고 기름진 걸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죠. 5년 동안 통풍이 온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혈압은 술만 안 먹으면 이렇게 제가 원체 술하고 제 술빨이 안주빨이에요. 몸이 좋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먹었으면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그 술을 친구하고도 많이 먹거든요. 저번에 우리 그거 먹을 때도 정말 좋은 자리는 그냥 들이켜요. 들이키는데 그때도 뭐 얼마나 기름지는 거만 먹었어. 근데 조심하죠. 그래서 혈압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조심하고 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어디가 아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 나이 드시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많이 굳잖아요. 이렇게 한참 앉아 있다 보면 딱 일어서는 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그리고 무릎이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연골보가 다 닳았네요. 막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갔다가도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못 움직이고 보면 창피할까 봐 한참 차문 잡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2주 먹고 정말 20대 나이로 다시 돌아간 그게 뭔 줄 아세요? 얘기 안 해줬어? 그 무릎하고 관절 그 근육이나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게 식초입니다. 제가 20대 때 현대무용하고 할 때 그때 막 근육을 너무 쓰고 막 하게 되면 뭐 그 축구 선수들 햄스트링이라고 그러나? 이거
거의 그렇게 아파요. 근데 이게 한참 있어야 펴지고 하는 건데 그 샘표 회장님이 사과식초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진짜 효력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도 몸을 극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용이라는 게 온 몸을 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리, 무릎 뭐 이게 더구나 그때는 이 스트레칭을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식초로 그런 상황을 이겨냈고 이게 처음에는 약 먹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20대 때 했던 생각이 있어서 그 2리터 정도 물에 사과 식초, 소주 조그만 컵 있잖아요. 그걸로 한 반 컵 정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해가지고 2리터 물에 타가지고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2주 먹었는데요. 거짓말같이 없어졌어요. 다시 20대 그 활동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초라는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싶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꽃송이 식초를 먹었는데 그 사과 식초가 그러기 좋대요. 그래서 관절이나 이렇게 안 좋을 때 근육 할 때는 꼭 그거를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아지십니다. 근데 전 약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그건 거짓말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식초 한 3,000원이면 사나요? 예, 사과 식초 이렇게 오네. 그래서 꼭 식초를 평생 드시는 게 그 샘표 회장님 그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몸소 느꼈던 거고 그분은 그걸 평생 그걸 드셔서 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혈압, 뭐 혈압에 그 혈관하고 된 일체 그것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 이유가 식초라고 그 회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되시면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평상시도 저는 먹어줘도 좋다고 봐요. 이 식초는 뭐 30대 넘어가고 나면 몸 안에 효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오늘의 여기 참여하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아픈 것도 없어요. 지금은. 더구나 또 살이 빠지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이 턱이 막 몇 개 생기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거를 유지 관리를 잘 하는 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응채 배우님이 그 술 먹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기억나는 게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정 배우가 이제 사실은 30대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그 이제 그때 같이 만나는 친구 중에 이제 우리 그 군인이 있었는데 야 너도 스타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참모총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배우로서 스타가 됐고 야 우리가 각자 자기 분야에 이제 스타가 되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고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예요? 같은 학교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 비밀. 인연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있던 사람 없어지고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서초동에서 그 육사 나온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한참 막 그 엄청나게 어울려 놀 때가 있었어요. 육사 나온 친구들이 왜 법정에 가는데 서초동에 법정 단지에서 그 옛날에 여기 이제 보안사가 정보사가 저기 보안사 말고 정보사. 정보사였어? 정보사였죠. 거기 있었고 정보사에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그게 있기 전자래요. 그거 다 부수고 사랑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이제 건설 업자한 친구들이 옛날에 이제 있어서 정보사 부지 뭐 이제 계속 그 사고 나고 했던데 그게 이제 정보사령부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고. 새파랗게 젊을 때. 서래마을 뒤쪽 여기 저 우리 터널 있는 쪽. 터널 생긴 쪽 그쪽이죠. 예. 서래마을은 아니고 서초역에서 그쪽이고. 가까운 쪽. 서초역.
아. 유튜브에 임꺽정 다시 보기 시리즈가 있대요 리스트가. 아, 올렸습니다 5번을. 네. 수시월 때 보세요. 진짜 첫 장면이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임꺽정 드라마가 작가가 아마 누구지 홍명희 그분이 월북하셨나 북한 분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월북하셔서 총리까지 그렇죠. 하셔가지고 임꺽정이 금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북한에도 아마 임꺽정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꺽정 주제곡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면 이제 북한 식당에 자주 가는데 북한 식당은 그 안에 이제 가라오케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가사 안에 뭐 장군님 있고 뭐 전부 다 장군님이 없는 노래를 고르다 보면은 그 임꺽정 주제가가 제일 만만한 노래.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번은 우리 북경에서 이제 그 임꺽정 주제가 부르면서 그 북한 종업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려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니 휴대폰으로 봤나? 같이 휴대폰으로 그때 한 번 있어. 같이 불렀 같이 부르지는 않았지. 난 그 노래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여튼 그 강연이 한 반이었고 그다음에 공연이 또 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더 많은 분이 왔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또 날짜가 수능이고 뭐 그래가지고 더더욱이나 좀 적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응채 배우가 이제 그 재능 기부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선물해서 하려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그 어떻게 가장 그 선물 중에 보다 보니까 임꺽정 이미지에 딱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보니까 또 다음에 영화 준비하는 것이 막걸리라 그러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막걸리 잔입니다. 와,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전망을 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야.